30대 그룹 대기업 총수들이 청와대 총출동했습니다. 살인가스에 VX까지 거론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일본. 이에 맞대응할 해법을 찾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고 모인 건데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청와대에서 기업인들 초청해서 이제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대통령 입장이 조금 단호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길로 이제 들어서지 말라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최후 통첩 비슷하게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답지 않게 강한 발언이 예. 이제 나온 건데요. 뭐 이런 단호한 그 어떤 태도를 좀 한 번은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어제 아마 이제 그 기업들 총수들하고 만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일본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더 초점을 뒀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면 지난번에 1차적으로 레드라인을 제시를 했었고 어제는 네.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쨌든 어제 이 자리는 기업인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해법도 함께 마련해보자 이런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모이다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 사람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조 정책실자 이렇게 1분 예. 손팻말 들으면 맞습니다. 이런 사진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씩 발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예. 이제 1분 남으면 1분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손팻말을 들었는데 아마도 이제 30여 분 정도의 기업인들이 와 계셨고 또 정부 관계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간은 정해져 있고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을 더 했어요,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발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시면 다른 분들이 얘기할 기회가 없다 그렇죠. 보니까 예. 정해진 뭐 대통령 일정도 있고 또 기업인들도 일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예. 차원에서 아마 시간을 좀 줄인 것 같은데 그건 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어제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재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부품 계열 열심히 할 테니까 규제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새로운 분야 우리 지금 실제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거의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현재도 물론 이 기술은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네. 그런 실질적인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시간은 좀 적었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는 의도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 예. 불가피하게 그렇게 시간이 좀 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수입 다변화라든가 그렇죠. 부품 국산화 이런 문제도 이제 기업인들이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사안인 만큼 어제 그 회의 모습도 보면 그냥 청와대에서 회의하듯이 사각 테이블에 쭉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제 그 회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관이 힘을 합쳐서 거의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더 방점이 어떤 찍혔다라고. 상징적인 일관된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보여주는. 예. 그래서 어제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 일본 아베 총리 보고 있나 뭐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 예. 그리고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야당 쪽에서 불만도 좀 나오고 있긴 하던데 아마 야당이 집권을 했어도 비슷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바쁘신 분들 모여서 이제 30분 넘게 더 얘기했지만 이 2시간이 다 얘기를 나누기에는 좀 모자란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자 이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만나서 대책을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 거절했습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을 3분씩 주고 뭐 이런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기업인 만나고 또 5당 대표들 모아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식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닙니다. 엄중한 경제 외교 현장에서 이 같은 발언들은 정부의 외교 협상력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들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관련해 유독 황교안 대표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무도한 경제 보복에 맞서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합니다. 네, 어제 기업인들 만남도 이벤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치권 그 대통령과 5당 대표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벤트가 될 우려가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여야가 지금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건 여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게 국내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일본의 정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서 지혜를 짜내서 뭔가 대책을 세우는데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뭐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얘기했듯이 뭐 그냥 본인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그럼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나 좋은 계획들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이 결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더더욱 더 강하게 공격하는 틈을 벌려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우리 국내에서 문제가 더 커지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잔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협력해서 일을 풀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저는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말 따끔하게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녹취록이나 아니면 발언 내용들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별로 못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하지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정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잘하라고 얘기하고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셔서 자유한국당이 생각하고 있는 해결 대책을 방안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또 안 만나면 안 만난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이제 한국당에서는 좀 어떤 대책을 내놨을 때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 유능 정당이라면 뭔가 대안을 먼저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에게 보여주기식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들 뭐 일본 쪽하고 이제 가까운 의원들이 일본 방문도 좀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의원들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청와대도 좀 더 진지하게 다시 한번 그 5당 그 대표 회동을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식으로 제안해서. 황교안 대표 또 분명히 이제 1대1 회동 요구를 할 텐데 그 요구 뭐 원하는 형식이 뭐였든 간에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역시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반박만 할 게 아니고 이번에는 협조를 해서 그러니까 설령 보여주기식이라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을 향해서 보여주기도 필요하지만 좀 국민들도 그걸 좀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자꾸 최근에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들 정서를 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자꾸 엇나가지 말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당적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여기서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게 이제 일본의 전략인데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뭐 살인가스 얘기하더니 이제 VX 이게 이제 김정은 친형, 김정남 암살 때 쓰였던 물질인데 이런 물질의 원료를 한국에 수출해서 북한에 제공했다 뭐 이런 억지 주장까지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하태경 의원이 오히려 이런 전략 물자 밀수출한 건 일본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발간된 보고서가 있어요.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 그 자료를 하태경 의원이 입수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총 30건의 그러니까 밀반출이 있었다. 근데 일본에서 북한으로 밀반출이 넘어갔는데 주요 물품들이 불화 나트륨 50kg, 그다음에 불화수소산 50kg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화학,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이런 재료들이 30건 이상이 지금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은 그 사이에 이 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이렇게
밀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결국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마치 이런 물질들을 북한에 수출해가지고 북한에 뭐 화학,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일본이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요. 대북 그 밀 수출이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일본이 북한에 확인해서 알아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지도 못했던 거죠. 그럼 자기 나라에서 밀반출되거나 좀 제재를 뚫고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화학 물질 재료들은 전혀 잡지도 못하면서 네.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유와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좀 국제 공조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NHK 후지TV에서 이제 근거 없는 의혹들 지금 자꾸 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침에 긴급 또 브리핑하면서 여기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대책 더욱 신중해져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의가 또 쏟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일본이 우리 경제를 압박할 롱리스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낙연 총리,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일본의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서 이렇게 규제가 경제보복이 있을 때 100개의 롱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서 그 롱리스트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일 관계의 문제 속에서 정부가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계신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주의 촉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관계자가 총리의 말씀을 유념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촉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마음에는 굳이 야당에 빌미를 줄 이런 얘기들까지 시시콜콜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청와대 그 정책실장이 정부 당국자보다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한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전임 그 장하성 그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말이 너무 앞서가지고 계속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요. 김상조 실장은 더 지금 말이 많아서 지금 논란이 많이 좀 유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진들은 말을 많이 좀 아낄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위기 국면을 좀 봉착한 상태고 총력전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은 굉장히 아낄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총리가 제대로 적확하게 지적을 잘 하셨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메시지가 좀 일관되게 한 곳에서 나오도록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내일 도쿄에서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장급으로 하자 이랬는데 안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과장급에서 진행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굳이 이거 뭐 협의라는 표현도 쓰기 싫어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자꾸 뭐 협의가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또 흘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아마도 내일 만남에서도 그 뭐 중요한 뭐 합의가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아마도 본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협의나 합의라는 얘기가 나오면 뭔가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협상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의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아베 정권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예.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이제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꾸 한일 관계를 좀 충돌하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어떤 열매들을 따먹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쨌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에 공조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제사회가 이 문제가 정말
경제, 자유경제 무역이라고 하는 그런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강조를 하고 또 일본이 책임 있는 어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압박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반도체 수출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IT 분야나 아니면 AI 분야 이런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한국만 문제가 되는 게 그렇죠. 아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어필을 해서 국제사회가 예.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좀 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외교 라인들도 가동이 되고 있고요. 미국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동맹 외교 말씀을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즈니스 외교에 나서야 될 거다라고 제가 예, 말씀드렸는데요. 말씀하셨죠. 예. 전방위적으로 지금 총력전을 벌여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의존해서 뭐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좀 곤란한 지점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반도체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개입을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집중적으로 더 공략을 해야 될 그 외교 대상은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지 않으나 반도체를 많이 필요로 하는 나라들, 예. 그러니까 EU 국가들 뭐 대표적이라고 보고요. 그 위에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총력 외교를 좀 벌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미국뿐만 네. 아니라 이 좀 협력을 구해야 될 나라들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총력전을 글로벌 펼쳐야 된다. 동맹을 지금 만들어서 일본을 좀 전방위로 압박을 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본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통상국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출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압박이 우리나라만의 압박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별로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른 국가들이 조금씩이라도 힘을 합쳐주면 그거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외교 라인도 총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강경화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통화도 간밤에 했다고 하는데, 근데 강경화 장관이 지금 아프리카를 방문 중이에요. 그래서 야당에서 이에 대한 또 비판도 나오던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강경화 장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외교 정책이나 업무들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거를 그걸 다 안 하고 일본 일에만 전념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협의하거나 아니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차분하게 각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을 해가면서 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국가가 운영되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멈춰서고 이것만 집중해서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외교부 장관이 원래 계획돼 있고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을 그것마저도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보고요. 다만 아프리카 3국을 방문해서도 저는 국제사회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우리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내는 것도 결국은 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범위 내에서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늘 이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의 답변 모습 조금 전에 보셨는데, 어제는 이제 대정부 질문이 경제 분야였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년에 출마하냐 이렇게 묻는 돌직구 질문이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총선 감별사가 된 한국당 이미자 의원, 또 방어하는 국무위원들의 모습까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총리님은 어저께도 참 슈트가 잘 어울리고 멋있더라고요. 오늘도 멋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건 뭐 표준어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성품이 까칠해졌다고 하셔요. 그 건강은 좋으신지 어떻습니까? 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이번 월요일에 점심을 모셨습니다만 전혀 그런 건 못 느꼈습니다.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네, 평온하시고요. 그리고 총리께서도 까칠해지셨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까칠합니다. 원래 까칠합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살살 총리님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21대 출마하시겠습니까? 총선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계획을 세울 처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실 겁니까? 그러시게 하겠습니까? 부총리께서도 21대 총선 출마설이 나돌더라고요. 맞습니까? 전혀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 성격은 까칠해지시지 않은 걸로 이낙연 총리가 월요일에 점심을 함께 했는데 까칠해지지 않았다, 평온하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자 의원은 어제 총선 감별사 역할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 질문을 꽤 많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자 의원이 내년에 과연 출마할지 여부가 더 관심이 가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은 또 다른 분들도 그것도 타당에 계신 분들 출마에 더 관심이 많으신 네.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역구까지 계속 뭐 거론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 사실은 준비도 부족했다라는 게 여실히 좀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최근 들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정부의 경제 실정 파헤치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그 부분 파헤치기도 아마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예,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허비를 했을까?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뭐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뭐 조율도 전혀 안 했다는 뜻인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할 때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신상 관련한 질문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거 하기에도 사실은 시간이 늘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렇고 이 대정부 질문 할 때도 그렇고 질문할 거리는 많은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하고 질문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한가한 질문이나 하고 있을 때냐는 거죠. 이거는 역시 이미자 의원도 개인적으로 준비가 굉장히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로밖에 볼 수 없다. 네.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정부 질문 시간을 이런 식으로 허비하는 거 굉장히 개탄스럽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굉장히 시급한 시점에 물어볼 것도 많은데 총선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질문 적절하지 않다 얘기해 주셨는데 개각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도 있었는데 한 4-5명 정도 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뭐 전화 돌려도 장관 하기 싫다 이런 분들 꽤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사청문회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인사청문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분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가 하는 부분을 원래 검증하기 위해서 시작이 예. 됐는데 도덕성 검증이 중점이 되고 또 이게 신상 털기식 검증이 되다 보니까 쉽게 이제 장관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장관 나섰다고 괜히 집안 모든 거 다 들통나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관에 쉽게 나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재 현역 의원 하다가 뭐 장관에 들어와서 개각에 돼서 장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선 앞두고서 다시 한번 이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들을 찾기가 좀 어렵고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 찾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서 국회의원들이 다시 개각을 통해서 장관 자리로 갈 수는 없고 그럼 결국 이제 관료들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분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도 많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머지않아서 짧은 시간 안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총선에 출마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각 개선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찾아내야 되겠죠. 뭐 찾다 보면 그런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면서 찾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비례대표 초선 의원과 삼선 출신 장관의 신경전도 어제 볼 수 있었는데요. 같은 지역구를 놓고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초전 양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네, 김연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고요. 저희 의원실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찾아오시고. 예. 오신 것도 합니다. 네. 제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장관님. 얼마나 안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준대요. 네, 안 만나는 분도 있고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왜 우리- 골라서 만나십니까? 우리 좀 지역- 다 만나주세요. 우리 지역 구민이 30만 명입니다. 장관님, 네, 지역 주민들 정말 사랑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신경전이 굉장히 팽팽한데요. 네.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금 현역 의원인데 지역구가 지금 고향인 거죠? 네. 예, 그럼 김연아 의원 지금 비례대표인데 다음에 이 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나 보죠? 네. 근데 뭐 벌써부터 너무 김칫국들 마시는 거 아니신가 이런 예.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삽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뭐 지역 여론을 좀 아는 편인데
글쎄요, 뭐 두 분 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최근 들어서 지역에서 상당히 반발도 좀 있는 편이고. 3기 신도시 때문에 예, 지금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리고 뭐 예. 김연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잘 알고 있지 못한 예. 그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뭐 이 지역은 또 의외로 또 이 상당히 좀 뜨거운 지역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굉장히 도전자도 많을 것 같고 경쟁도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같은 맥락에서 또 이것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지금 저런 얘기할 때입니까? 예,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 같다.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사평론가의 얘기였는데, 자, 이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보통 다음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그럼 예. 보통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본인들이 찾죠. 어느 지역구에 예. 가서 할지. 뭐 제가 저는 용인에 사는데 저도 보면 지금 현역 이제 비례대표들이 프랜카드 걸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하시는 분도 프랜카드를 걸고 네. 행사할 때마다 또 현재 비례대표 하신 분들이 또 프랜카드를 걸고 이런 걸 보면 이 지역에 이분이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걸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비례대표들은 한 번밖에 비례대표를 보통은 안 하기 때문에 지역구를 찾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는 본인의 속해 있는 정당의 의원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를 찾습니다. 대부분 이제 다른 당의 상대 당의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지역을 먼저 고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본인의 고향, 출신 학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죠. 예. 아무래도 연고지가 있는 지역에 이제 출마를 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같은 당의 의원이 현역 의원은 있는데 또 거기에 출마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도전장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이것도 이제 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공천 룰들을 보면 현역 의원에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에게 불리하게 공천률이 돼 있습니다. 지금 모든 현역 의원은 다 경선을 치르도록 돼 있고요. 예. 왜냐하면 점점점 정당들이 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소구가 있고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그런 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게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하고 도전장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분야 총선, 대정부 질문에서는 총선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저희가 내일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는 위증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놓고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진영 입장과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주목되는데요. 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논란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순탄치 않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1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사실상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에서 당론과 결이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김종민 의원인데요. 윤 후보자가 다시 해명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는 끝났지만 다시 한번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네. 청문회에서 얘기한 내용과 또 나중에 이제 그 공개된 녹취 파일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수습 차원에서 일단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아니겠느냐, 저 녹취 파일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년 전 일이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해서 좀 진술이 좀 엇갈릴 수도 있는데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윤석열 후보자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순 정보 제공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요. 오히려 한국당 지도부의 전략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아마 당혹스러워서 발이 꼬인 것 같은데 그 정확하게 보면 수임과 관련된 소개는 아니다. 내가 무슨 윤석열이가 예뻐서 윤석열을 감싸고 돌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나 당이 걱정스러우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사건에 개입을 할 것이다. 중립을 지키는 게 옳지 않은가. 그것을 하루 종일 해가고 족쇄를 채워버렸어야지. 네.
금태섭 의원은 사과를 요구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오히려 두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소신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런 의원들이 네. 많아져야 된다고 오히려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론 정해지면 또는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무조건 일사천리로 그쪽으로 그냥 가고 한쪽으로 편중돼 가고 두둔하고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본다면 각자의 소신이라는 게 다 있는 거죠. 예. 자, 그런 그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각자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 네. 저는 오히려 권장사항이다. 권장사항이다. 예. 근데 홍준표 대표가 저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잘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문제나 거짓말 문제 그건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예. 그게 크게 타격을 줄 수 없는 문제니 차라리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했으면 도리어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뭐 후보죠. 후보를 두둔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당이 실패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뭔가 속내는 따로 있었다. 그렇죠. 예. 자, 뭐 어쨌든 뭐 청문 보고서 채택이 1차로 부결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임명 강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될지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몇 달 전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고소고발된 여야 국회의원 꽤 많은데요. 18명에게 일단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공포 조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당에서는 소환의 성실히 응할 것이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뭐 쌍방폭행인 경우 민간에서도 뭐 친구끼리 싸웠다가 합의 보고 그래서 선처 서로 받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 네. 그런데 이번 사안만큼은 예. 그렇게 사적인 다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국회 일정을 둘러싼 충돌이었고요. 총선에 선거권을 박탈당할 그 우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국회 정상화 들어오는 과정에 민주당에게 이 부분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일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빠르 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부터 수사하십시오. 이런 식의 제1야당 겁주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 자율성에 대한 포기입니다. 야당이 야당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한국당에서 그 소환에 응해야 되는 의원들은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도부는 소환에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왜 난 그냥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말하는 의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그렇죠. 예, 국회의원 개개인이다, 헌법기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난 가서 떳떳하게 수사 받겠다라고 또 조사 받겠다. 지금 뭐 사실 이게 뭐 지금 다들 피고인으로 지금 끌려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입법기관에 있는 분들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법의 집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걸 하는 것 이거 별로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뭐 의원 개개인이 못한다라고 한다면 당 차원에서도 방침을 잘 정해서 이거 가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전략을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응해야 되는 거죠. 일단 조사에 응하고 조사 받은 이후에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과도하게 뭐 이제 기소를 하려고 든다든지 하면 그때 사실은 방어선을 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국민들에게도 훨씬 설득력이 있다. 예. 지금은 마치 일부러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가기 싫어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눈에 딱 띄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전략을 짜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예. 나경원 의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불법 사보임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수사를 해라. 그리고 소환하려면 나부터 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 의원들, 정의당 의원들 나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얘기가 좀 궁색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지적도 그러니까 있는데요. 본인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본인들이 나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은 왜 부르지 않고 우리 당만 부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18명으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사의 어떤 순서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다 가겠다고 그랬어요. 표창 의원은 포함해서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시에 출두하겠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도 출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 야당 의원들만 부르지 말고 여당 의원 부르라고 얘기했으니 이제 여당 의원 불렀잖아요. 그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 집행하는 기관에서 부르면 가서 조사 받으시고 소명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국회 뭐가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에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예. 불렀다고 하면 당연히 가는 게 맞고 거기서 소명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다면 거기도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 이해를 하겠지만 아예 출석부터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활동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하는 모습밖에 안 보여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건 안 하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하겠다는 그런 모습인가 아닌가 이런 어떤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 한국당이 입장 변화가 있을지 공식 어떤 그 당론이 나올지 또 개별적 의원들의 입장이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